안녕하세요. 요즘 저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푹 빠져 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튜브 사연 라디오라는 걸 발견한 뒤에는 매번 찾아 듣고 있죠. 사실은 저 또한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아마도 저보다 더 반전 사연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네요. 그러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참 잘됐다고 격려를 해주신다면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째 되는 6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과부인 거죠. 남편이 지병으로 죽고 나니 정말 생계가 막막하더군요. 집 하나 있는데 그걸 팔 수도 없고 주택연금을 들려고 해도 아들이 반대하고 막상 집 하나 있다고 정부 지원에서는 늘 제외가 되니까 이래저래 저는 빚 좋은 개살구가 되어갔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푼돈이라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었죠. 그래도 식당 일을 하면서 집이 있으니까 좀 든든했는데, 그런데 역시 믿을 사람 하나 없는 것 같습니다. 저의 목숨과도 같았던 그 집을 아들이 홀라당 팔아먹었더군요. 그걸 지키기 위해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허탈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들한테 뭐라고 못하겠더군요.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참았죠. 그런데 안 하던 식당 일을 하게 돼서 그런지 허리 디스크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후 저는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가사 도우미 일을 하게 됐었죠. 요즘이야 가사 도우미라고 해주지만 예전에는 파출분이, 아줌마니, 가정분이 그렇게 불렀죠. 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를 마치 아랫사람처럼 대하는 사모님들 때문에 정말 참기 힘들 때도 많았죠. 특히 저보다 젊은 분들이 그러면 집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펑펑 울 정도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이 나이에 그런 대접이나 받으려고 내가 살고 있는 걸까 싶어서 말이죠. 그런 대접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80년대에 유명대학을 나온 그래도 나름 엘리트였습니다. 지금이야 대학을 많이 가지만 그 시대에만 해도 대학 가는 게 어려운 시대였죠. 특히 여자들은 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남편의 사업이 망하지만 않았더라면 사모님 소리를 듣고 있었을 거란 것이죠. 그런데 인생이 참 마음대로 안 되더군요. 어느 순간 집주인들한테 사모님, 아가씨, 도련님 하고 부르고 있으니 말이죠. 그러다가 제가 대학을 나왔다고 하면 다들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더군요. 대학 이름을 말하는 순간 대접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 처지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지만요. 일도 일이지만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건 바로 남봉꾼이 되어버린 제 아들입니다. 도박빚 때문에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저희는 지금 따로따로 살고 있죠. 그게 속편하고 좋더군요. 도박의 여자 문제에 정말 바람잘 날이 없는 녀석이었으니까요. 도박 때문에 하나밖에 없던 그 집까지 날려먹었으니 아휴 정말 속이 타들어가게 하는 아들이죠. 따로 산지 지금은 2년여가 넘어가는데 그래도 저 매일같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에 나가지도 않는 제가 매일 울면서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빌었죠. 제발 정신을 차려서 평범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그것 말고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가사 도우미 일을 같이 하는 친구들 중에는 신분 상승을 꿈꾸는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사는 게 팍팍하니까 그런 거겠죠. 남자를 잘 만나야 한다면서 노골적으로 사장님에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많죠. 하지만 그런 게 계속되면 이쪽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저는 오히려 전혀 그런 쪽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치근덕대는 사장님들을 무시하고 선을 긋는 가사 도우미, 그게 바로 저였으니까요. 주변에서는 그런 저를 바보라고 할 정도죠. 왜냐면 제가 대학도 나왔고 얼굴도 반반하기 때문에 저를 눈여겨보는 남자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런데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가사 도우미 하는 언니들과 함께 모임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콜라텍에 가서 몸이나 풀자고 하더군요. 분명 저녁을 먹자는 자리였는데 어쩐지 다들 화장을 얼마나 진하게 하고 왔는지요. 그에 반해 저는 그저 평소처럼 입고 평소처럼 꾸며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콜라텍에는 갈 수가 없었죠. 가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런 저를 한심하게 보면서 언니들이 제 얼굴을 화장해 주더군요. 입고 있는 옷도 너무 후줄근하다면서 제가 입을 원피스까지 미리 준비해 놓았고요. 한사코 안 가겠다고 하는 저를 위해 화장도 해주고 옷까지 사준 언니들의 정성이 갸륵해서 저는 콜라텍으로 같이 갔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나이트클럽에 몇 번 가보긴 했지만 다 나이 든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으니 좀 민망했죠. 그래서 춤은커녕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앉아있는데 그때 저를 알아본 어떤 남자분들이 저희 자리로 와서 앉더군요. 거기에는 같은 동네에 사는 김씨도 있었습니다. 그는 재력가라고 소문이 나 있었고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었죠. 저희 동네에 사시죠? 오다 가다 좀 본 것 같은데. 아, 네. 안녕하세요. 이런 데서 만나니까 괜히 반갑네요. 이쪽은 저희 친구들인데 합석할까요? 아, 저는 이제 그만 집에 갈 거라서요. 저희 언니들 오면 물어볼게요. 아니, 저희가 뭐 잡아먹습니까? 그냥 친구처럼 술이나 한잔 하자는 건데. 재력가라고 소문이 나 있는 김 씨는 한껏 멋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술도 취해 있었죠. 그러니 평소에는 아는 체도 안 하던 사이였는데 술김에 아는 척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합석을 하겠다고 해서 반갑지 않았죠. 게다가 껄렁껄렁해 보이는 남자들이었고 김씨 또한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는 소문을 들은 터라 더 경계를 하게 되더군요. 그런데 언니들이 다시 테이블로 와서는 그 남자들 무리와 합석을 하자면서 반대로 저를 설득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실례되지만 무슨 일 하세요? 김씨가 제게 말을 걸며 치근덕댔습니다. 옆에 자리가 널널한데 굳이 제 옆쪽으로 바짝 당겨서 앉더군요. 저요? 저는 가사 도우미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정말요? 그렇게 안 생기셨는데. 왜요? 실망하셨어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나요? 무슨 일을 하냐고 묻길래 저는 정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가사 도우미 일을 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언니들이 그 말을 왜 하냐고 핀잔을 주더군요. 그게 창피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 말 때문에 분위기는 싸해졌습니다. 저희가 양갓집 사모님들이라고 생각했던 걸까 몇몇 남자들은 다른 자리로 가버리더군요. 그래도 김씨는 다른 자리로 가지 않더군요. 오히려 당당한 모습이 좋아 보이는데요? 저는 이렇게 당당하고 자존심 센 분들이 좋더라고요. 김씨는 저 때문에 민망해진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웃지 않았죠. 기분이 별로였거든요. 이런 취급이나 받으려고 여기 온 건 아닌데 하면서 저는 괜히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야속하게 먼저 죽은 남편도 밉고 사고만 치고 다니는 아들도 너무 밉고 그렇게 저와 김씨는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김씨가 뜬금없는 제안을 하더군요. 경숙씨, 그 일 그만해요. 당연히 직업에는 귀천도 없고 가사 도우미 일도 훌륭한 직업인데 당신한테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이 일이 좋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죠. 저요, 집도 절도 없는 과부에다가 아들비까지 갚아야 하는 몸이에요. 하루에 잠자고 숨쉴 여유도 없는 사람이라고요. 당신처럼 여기서 여자들이랑 히히덕거릴 시간이 없는 저는 여기 어쩔 수 없이 이끌려온 거라고요. 저는 술이 잔뜩 취해서 안 해도 될 말을 다 털어놓고 말았어요. 옆에서 언니들이 희죽희죽 웃더군요. 그런데 취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김씨가 눈가가 아주 빨개져 있을 정도로 취해 있었죠. 그러니까요, 내가 그 월급 대신 줄게요. 나랑 사귀시다.
김 씨는 대뜸 아주 큰 목소리로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다른 언니들이 동시에 저를 쳐다봤죠. 많이 취했네요, 김 씨. 그렇게 돈이 많아요? 내가 일하는 게 우스워요? 나 이래봬도 대학 나온 여자예요. 그동안 아무리 가난해도 자존심 하나로 살았다고요. 오히려 당신처럼 돈 많은 사람들하고는 결이 다르다고요. 알았어요? 여자 잘못 골랐어요. 저는 그 말을 하고 바로 콜라텍을 나왔습니다. 순간적으로 일하지 않아도 돈을 주겠다는 그 얘기를 들으니 기분이 엄청 나쁘더군요.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제 처지가 너무 처량해서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날이었죠. 집에 가는 길에 괜히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돈 준다고 하면 여자들이 좋아할 줄 아는 그 김씨도 한심하고, 그런데 가서 돈 많은 남자나 꼬시고 다니는 언니들도 한심하고, 아니 돈을 준다는데 그깟 자존심 때문에 거절한 내 자신도 한심하고, 아무튼 이래저래 모든 게 다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했을 때 제 자존심은 바닥으로 더 곤두박질 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집에 2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살았던 아들이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은 이미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랍이란 서랍은 다 열려 있는 걸 보니 아들이 왜 집을 찾아왔는지 단번에 알겠더군요. 왜, 또 사고 쳤니? 엄마, 죄송해요. 이번엔 정말 별거 아니에요. 딱 2천만 원, 2천만 원만 있으면 해결돼요. 녀석아, 도대체 언제 정신이 들래? 내가 먹고 죽어도 돈이 없는데. 엄마 일하는 데 있잖아. 거기 사모님들한테 돈 좀 잠깐 꺼달라고 해요. 그러면 되잖아요. 뭐? 그럼 일하는 데에도 쫓겨나라고? 아, 이미 집에 돈이 없다는 건 다 알아차린 것 같은데. 저는 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이 녀석에겐 아주 작은 돈인 것 같더군요. 저는 그 돈을 모으려면 한 푼도 안 쓰고 꼬박 10달은 모아야 하는데 말이죠. 그러면서도 양복도 명품, 손목시계도 비싸 보이는 거였죠. 제발 파산 신청하고 도박 중독 치료를 받으라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해. 엄마, 그깟 2천만 원 때문에 이럴 거예요? 여기 이 집 보증금은 얼마예요? 여기 고작 500만 원밖에 안 되는 곳이야. 나는 여기 아니면 이제 갈 데가 없는 사람이라고. 엄마는 그동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여기 보증금 하나도 아까워요. 저 이러다 업자들한테 죽어요. 그 2천만 원이 제 생명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니까 도와주세요. 저는 그동안 해준 게 뭐 있냐는 아들의 말에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2천만 원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말을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 앞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널 이렇게 키웠어.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미안해. 나를 용서해다오. 왜 이래요? 정말 기분 잡치게. 아들아, 내가 늘 너를 사랑하고 널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는 거 알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 아들은 내가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말하자 감정이 복잡해졌는지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밖에 해줄 게 없다는 제 말을 끝내 다 듣지도 않더군요. 녀석아, 밥은 잘 먹고 다니고 있어? 옷은 명품인데 얼굴은 너무 상해서. 내 아들인지 못 알아보겠다고.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다 접고 엄마 집에 와서 살아라. 내가 빚은 갚아주지 못해도 밥은 꼬박꼬박 챙겨줄게. 어? 제 말에 아들은 울기만 하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고 있는 저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너무 속상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이게 다 나 때문인 것만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어떻게든 둘이 일하면 살 수 있어. 허드렛 일이라도 다니면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더 일할게. 저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설득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저와 같이 살 생각은 없는 것 같았죠. 막노동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에서 언제 돈을 모은다고. 아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는 집을 나가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와중에도 수중에 있는 현금 10만 원을 쥐어주었습니다.
나가서 맛있는 밥이라도 사 먹으라고요. 그렇게 아들은 집을 나갔습니다. 저도 만감이 교차했지만 아들도 그런 것 같더군요. 그렇게 집에 혼자 있으려니 갑자기 김씨의 제안이 떠올랐습니다. 김씨 같은 돈 많은 노인네랑 결혼하면 아들 빚은 다 청산이 될 것 같은데 하고 말이죠. 만약 그렇게 해서 아들이 정신을 차린다면 저는 그렇게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가 될 가능성이 더 컸죠. 그러니 저는 찬물로 목욕을 하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제가 퇴짜를 놓은 김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는 미안했다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커피라도 한잔 하고 싶다고 정중하게 말하더군요. 저는 그때의 일을 잊지 않고 미안하다고 사과해주는 김씨가 고마웠습니다. 저도 그날 분위기를 망친 걸 사과하고 싶었죠. 그렇게 다시 김씨와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런 자리가 어색해서 그런지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있을 참이었죠. 그런데 가보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이 앉아있더군요. 어머, 지금 뭐하고 계세요? 아, 경숙씨, 오셨어요? 저는 김씨의 행동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정작 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저를 보고 인사를 하더군요. 그곳은 커피만 파는 곳이 아닌 듯 이미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무슨 속상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으면서 김씨를 불안하게 쳐다봤습니다. 그때 콜라텍에서 봤을 때 상처를 많이 받으셨나 하고 걱정도 됐죠. 경숙씨도 한잔 하실래요? 그날은 제가 실례가 많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죄송했어요. 혹시 그때 일 때문에 술 드시고 계신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낮술이든 밤술이든 자주 마십니다. 개의치 마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네, 제 삶이 참 후회스러워서요. 저는요, 경숙 씨보다 못한 삶을 살았어요. 왜요? 저보다야 훨씬 안정적으로 살고 계신데. 저는 며칠 전에 다녀간 아들이 떠올라서 저도 모르게 술잔에 술을 따라 마셨습니다.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머리가 지끈거렸죠. 저 경숙 씨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해도 될까요? 그런데 김 씨가 저를 보면서 뜸을 들였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는지. 네, 해보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시길래. 저는 김 씨가 저를 불려서 하려던 말이 무엇일까 긴장이 됐어요. 또 사귀자고 하는 말이거나 용돈을 줄 테니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면 두 말 없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입에서 나오는 놀랄만한 얘기를 듣고 저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경숙 씨한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듣고 저한테 딱이라도 시원하게 때려주세요. 딱이요? 네, 사실은 저 엄청 나쁜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사람이 한 명 죽었습니다. 저 때문에요. 자신 때문에 누군가가 죽었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시작으로 김 씨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사실 김 씨는 오랫동안 사채업을 해왔다더군요. 높은 이자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다니던 사람이 그날 한 명 죽은 거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종종 있어 왔었기 때문에 늘 아무렇지 않았답니다. 마치 악마가 되어가는 것 같았다더군요. 오히려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을 찾아가서 더 난리를 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콜라텍에서 여느 때처럼 여자들이나 꼬시고 갖고 놀려고 했는데 거절을 당하고 난 뒤 생각이 바뀌었다더군요. 돈 많은 집 아내일 줄 알았던 제가 돈 한 푼 없이 자존심만 센 가사도우미였으니까요. 그때 김씨는 아니 왜 돈이 없어도 저렇게 당당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답니다. 자기가 그동안 만나왔던 여자들은 돈만 주면 옷을 벗었고 돈만 주면 무릎도 꿇고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자기한테 달라붙어서 지내는 여자들이 몇 명 있다더군요. 그러니 그날 제가 이상해 보였나 봅니다. 그렇게 혼자서 힘들게 가사도우미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나를 차다니. 근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김씨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그러니 결국 고백을 하려고 저를 불러낸 건가 싶은 생각이 드니 기분이 나쁘진 않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경숙 씨. 제가 너무 나쁜 놈이어서 경숙 씨처럼 고상한 사람한테는 제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쉽게 다가갈 수가 없네요. 저는 김 씨의 말에 살짝 웃었습니다. 고상하긴 개뿔. 저는 그저 빚 좋은 개살구예요. 그냥 고상하게 보이려고 애쓰고 있는. 제 말에 김 씨는 더 심각하게 표정이 굳더군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저는 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내 돈을 빌려간 녀석들을 조사하다가 경숙 씨 아들이 있다는 걸 어제 확인했어요. 그 녀석이 정말 양아치 같은 녀석이어서 이번에 돈 못 갚으면 엄청 때려서라도 뭐라도 가져오라고 할 참이었는데 저한테 퇴짜를 놓은 경숙 씨가 떠오르니까 차마 그렇게 안 되더군요. 그래서 그날 그 녀석한테 더 이상 돈 갚지 않아도 되니까 제발 사람 구실 좀 하면서 살라고 소리치고 돌려보냈고요. 내 평생 살다 살다 그런 적은 처음이었다니까요.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만감이 교차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녀석을 어떻게 하면 될까 너무 속상하고 하필 그런 녀석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 아들을 못살게 굴고 돈을 벌어왔던 김 씨한테도 너무 화가 났죠. 하지만 또 결국 집으로 돌려보내 주었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저는 그날 밤늦게까지 김 씨와 술잔을 기울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르해 보였는데 김 씨 또한 상처가 많은 사람이더군요. 그날 이후 저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물론 김 씨는 여전히 저에게 사귀자고 하지만요. 그렇게 저에게 매번 퇴짜를 맞으면서도 또 연락을 해오는 그에게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더군요. 그러다 며칠 전에는 아주 큰 결심을 했다면서 제게 왔습니다. 저는 나와 사귀려면 사채업을 그만하라고 아주 큰 조건을 내걸었죠. 그제서야 김씨가 한숨을 푹푹 쉬더군요. 알겠어요, 경숙씨. 나도 사채업 그만둘 테니까 나랑 사업 같이 해요. 제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요. 저는 사업이라면 너무 싫어요. 무섭고. 그럼 제가 회사를 다시 차릴 테니까 거기 일을 맡아줘요. 전문가잖아요. 제가 전문가라뇨. 그게 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긴요. 가사도우미 사무실을 차리려는 거죠. 일반 가정집하고도 연결시켜주고 기업체 같은 데에는 청소 업무도 용역을 받아오고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잖아요. 바로 당신처럼요. 저는 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었습니다. 이제 사채업 대신 가사도우미 업체를 차리겠다니. 당신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고 싶어졌어요. 그러면 사는 건 좀 팍팍해도 당신처럼 자존심은 지키면서 살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 저랑 같이 일해요. 저는 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괜히 알 수 없이 뭉클해졌습니다. 단순히 저를 꼬시기 위해서 가사도우미 업체를 차리는 게 아니라 가난한 여자들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니 더 가슴이 뿌듯했죠. 당신이 저를 그렇게까지 생각해주고 있다니 저도 도울게요. 그런 일이라면 누구보다 잘할 자신 있어요. 저와 김 씨는 그날 이후 친구처럼 지내던 사이가 더 깊어졌고 결국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채업을 한다던 김 씨를 색안경 끼고 바라봤던 게 너무 미안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김 씨가 차린 가사도우미 업체에서 일종의 비서민 매니저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직원이라고 해봐야 10명도 안 됐지만 기존의 업체를 인수했기 때문에 소속되어진 가사도우미는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 저도 책임감이 많이 생기더군요. 저는 김 씨에게 제일 먼저 가사도우미 분들에게 고가의 작업복을 선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후줄근하게 입고 출근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컸죠. 보기엔 깔끔한 정장인데 일하기에 편한 작업복. 거기에 각자의 취향을 존중해서 색상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도 했고요. 그러니 다들 너무 좋아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차츰차츰 사업을 안정시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회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걱정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네,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분명 김 씨가 빚을 감면해 주었는데도 연락도 잘 안 되니까요.
집에 와서 맛있는 김치찌개나 같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런 내색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씨는 이미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준 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사무실로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김씨와 함께 말이죠. 저는 너무 놀라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비싼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고, 엄마가 아닌 사무실을 둘러보면서 뭔가 돈 될 게 있나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좋았습니다. 아들 녀석이 혈색이 더 좋아진 것 같아서 감사하기까지 했죠. 엄마, 얘기는 대충 들었어. 그래서 아저씨랑 결혼하는 거야? 아니야. 우린 아직 그냥 친구야. 저는 아들 녀석이 많이 변했으면 했지만 여전히 돈만 밝히는 것 같아서 속상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누구보다 김 씨가 더 잘 아는 것 같았죠.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김 씨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녀석한테 빚 탕감해줬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냥 탕감해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다시 찾아갔죠. 지금 좋은 일 하나 하는데 같이 하자고 말이죠. 네? 정말요? 감사해요. 저를 걷어들인 것도 감사한데 아들까지 챙겨주시니 정말 감사하더군요. 그러니까 우리 이 녀석은 일단 청소기술부터 가르칠 생각이에요. 정신 차리기 전까지는 한 달에 월급 200만 원밖에 안 줄 거고, 그리고 또 도박 중독 치료도 신청했어요. 그게 빚 탕감할 때 조건이었으니까요. 감사해요. 당신은 정말 저의 은인이세요. 저의 아들은 저와 김 씨를 번갈아 보면서 둘 사이를 의심하는 것 같았지만 예전처럼 짜증을 내거나 도망가거나 하진 않더군요. 도박 중독 치료도 본인이 신청했다고 하는 걸 보면 본인도 바뀌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더군요. 아들은 청소일을 배우러 다른 작업자분과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김씨가 은근슬쩍 저를 붙잡더니 귓속말을 해주더군요. 제가 사실은 여러 명의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한 명도 정이 가는 녀석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렇게 청소일을 성실하게 해나간다면 여기 사무실은 저 녀석한테 물려줄 겁니다. 정말요?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장님이라고 하지 말고 여보라고 해요. 알았죠? 김 씨는 저를 보면서 귀엽게 살짝 윙크를 보냈습니다. 여보라고 해보란 말을 들으니 저도 갑자기 얼굴이 빨개져서 얼른 화장실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티가 안 났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아마도 언제부턴가 저도 김 씨를 많이 좋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늘 저보다 먼저 죽은 남편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살았는데 그런 죄책감 같은 마음은 이제 접어두고 살려고요. 이후 저희는 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 녀석은 정신을 차렸는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청소 업무를 하고 있죠. 월급이 적다고 툴툴대긴 해도 예전처럼 도박이나 여자 문제는 일으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그러니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너무 돈만 밝히면서 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처럼 굳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하면서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길 거라고, 돈 때문에 어디 가서 자존심 팔면서 살지 말라고 말이죠. 지금까지 저의 긴 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